안녕하세요. 나압경 유통관리사 2급의 꽃쌤입니다. 자, 우리가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서 챕터 네 번째 물류 경영 관리입니다. 자, 그럼 경영은 알겠는데 물류가 뭐냐? 이 단어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물류 이게 한자인데 이 물이 물건물이에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류는 흐를 류자예요. 그러니까 물건, 어떠한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게 되는 모든 물건들이 흐르는 과정들을 물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도소매 물류, 우리가 도매, 소매 그런 물류가 있고 그 세 가지가 연결된 삼자 물류, 그리고 물류의 영역,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 그리고 수송, 배송하는 과정, 도소매 과정, 복합적으로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아웃소싱, 외부에다 주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공급사슬 관리, SCM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도소매 물류의 이해. 자, 우리가 도소매 물류의 기초를 볼 때 이 물류의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포장, 포보, 운하정. 따라해볼까요? 포보, 운하정. 자, 물류하면은 이 다섯 가지가 꼭 들어가요. 자, 포장. 자, 우리가 상품을 받거나 택배를 받을 때 포장되어 있죠. 그리고 보관하는 곳이 있고, 또 운송. 우리가 이제 택배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운송된다 하는 거고, 하역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내리는 과정들 있죠. 우리가 택배차 알바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하역도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보 운하정 따라해 볼까요? 포보 운하정 이 다섯 가지가 물류의 5대 기능입니다. 포보 운하정. 자, 그럴 때 우리가 물류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것을 측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물류비를 측정할까? 왜 물건에 대한 값을 측정할까요? 전반적인 수치를 보고서 물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물류 활동이 계획하고 전반적인 통제를 통해서 마지막 뭐 해야 되죠?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 통제, 평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뭘로 한다? 물류비를 산정한다. 물류비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또한 원가 관리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상품에다가 그런 물류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 원가, 그 원래 가격을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걸 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류 회사다 아니면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다 생각하셔서 이런 것도 연결하시면 이 목적을 좀 이해하시기 편하겠죠. 자, 우리가 다양한 물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주 시험지 나오는 거는 삼자 물류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체가 있고 제조하는 업체인데 물류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있죠. 그럼 물류는 어떻게 된다? 이 물류하는 전문 기업이 있어요. 자, 바로 택배 회사들 있죠. 전문적인 택배 회사들. 그럼 몇 가지 기억하시죠? 그런 택배 회사들이 물류만 전반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전문 기업의 대형화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물류 기업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분들은 비용도 절감되고 전문화로 돼서 서비스 질이 향상되죠. 자, 그리고 화주 기업이 있어요. 화주 기업이 뭐냐? 쉬퍼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화주 기업과 제3자 물류 업체 사이에는 뭘 해야 되죠? 공동의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업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자 물류,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시는 말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융합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상품을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물류의 영역과 물류의 활동을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하는 물류가 있고, 폐기하는 물류가 있고, 회수,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조달하는 물류, 반품 물류, 생산 물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흐를 때 그냥 우리가 제조업자에서 소비하는 업자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물건이 흐르는 경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물류의 판매 물류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물류라고 얘기하는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의 최종 단계고 누구에게 전달하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체 수송, 배송, 물류의 전반적인 활동을 판매 물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배송, 그러니까 수송 배송을요, 수배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배송의 효율화, 그리고 신선식품 있죠? 마켓컬리 같은 그런 회사들의 콜드체인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콜드, 우리가 춥게 해서 그런 걸 유통하기도 하고 공동적으로 물류를 해서 전반적인 비용을 낮추기도 합니다. 판매 물류라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폐기물류입니다. 우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진부화돼서 제품이나 상품이나 그 포장 용기를 소멸시켜야 되는 물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그리고 이런 기능 후 소멸돼야 되는 상품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물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이나 상품 판매 시에 팔레트, 그리고 빈 용기, 빈 물류 등을 회수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회수. 아주 다시 우리 원래 그 담당자한테 줘야 되는 거죠. 회수. 자, 그다음에 조달 물류는 물류의 시작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제품이 판매부터 그리고 운송, 이동되고 나서 그 매입자의 보관 창고에 입고 관리된 후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물류 활동을 이제 조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송하는 그런 부분을 최적화시켜야 되고 JIT 그리고 뒤에 가서 좀 배웁니다. 그것에 납품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비어 있는 차가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차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죠. 자, 반품 물류. 애초에 물품 반품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전사적 차원이라는 거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사실 반품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물류도 있다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생산 물류는 작업 교체나 생산 사이클을 단축하고 생산의 평준화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이 뭔지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류 영역의 물류비,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의 고정비가 있죠? 우리가 물건을 활동하고 범위 내에서 조달하고 이런 걸 때 증감에 관계없이 소비되는 비용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이 물류 고정비입니다. 자, 변동비는 뭐죠? 물류 활동 범위 내에서 물류 조업의 증감에 따라 소비되는 이거 비례해서 변화되는 물류비죠. 그러니까 고정비, 변동비 다른 건 알겠죠? 매달 나가는 돈. 그게 고정비고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변동비죠. 자, 그리고 판매 물류비는 뭐냐면 생산된 완제품 아니면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총 포함되는 물류비를 판매 물류비라고 합니다. 자, 자가 물류비는 자기 회사에서 스스로 직접 물류를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이고요. 위탁은 뭐죠? 반대로 우리가 외부 물류 업체에 위탁해서 아니면은 인제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그렇게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는 물류비를 위탁 물류비. 자, 사내 물류비는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가 최종적으로 확정될까지 물류에 수용되는 비용을 사내 물류비라고 합니다.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런 정의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고거 내용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물류를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은 뭘까? 자, 물류의 원가는 원가 대상의 공평성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또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는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가 대상 산출물의 그 수의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자원의 사용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서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얼마로 할까 고민할 때 공평성 아니면 더 많은 수익 올리는 부분 아니면 산출물의 수의 기준 아니면 이거의 여러 가지에 따른 인과관계 이거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가를 배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물류를 할 때 창고가 진짜 중요하죠. 모든 그런 물류 회사들이 창고 지으려고 교통이 편한 곳에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창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가 창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소유한 창고고 영업 창고. 도매상이나 여러 제조업체에서 임대한 거 얘기하는 거 임대 창고를 영업 창고라고 합니다. 자기 창고는 뭐죠?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하죠. 자기 회사 거니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정적일 경우에는 장점이 극대화되지만 단점은 뭐죠? 토지 구입비, 창고 설비, 그다음에 이걸 관리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고 기술이 전반적으로 진부화에 따른 위험이 있어요. 자, 영업 창고의 장점 뭐죠? 우리가 임대하니까 세금 혜택도 있고요. 여러 고객 사용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영업을 좋은 위치는 항상 비싸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성수기나 이럴 때 어렵고 영업 그 기밀, 이 상품 되게 좋은데 잘 나간다 하면 나 따라서 주문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작업 시간의 탄력성도 좀 부족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통 경로에 따른 경쟁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 환경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직적 경쟁. 수직이라는 건 위아래죠. 위아래, 위아래. 그래서 하나의 마케팅 안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라서 제조업자와 도매상 이런 것들의 경쟁이 수직적 관계. 수평적이라는 거는 비슷한 것끼리 경쟁인 거죠. 동일한 단계. 이게 중요한 거죠. 동일한 단계에서 경로 구성원들 간의 경쟁.
그리고 업태 간이라는 거는 동일한 경로 수준인데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는 기업들. 그래서 할인점과 편의점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 간의 경쟁. 그리고 업태 내라는 거는 동일한 경로 수준상의 유형을 가진 기업들 간의 경쟁. 그리고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경쟁은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과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의 이런 각각의 수직적 마케팅적 분류에서의 경쟁입니다. 자, 경로 간 경쟁은 경로 시스템 간의 경쟁이겠죠.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과 수평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 경쟁을 하는 거죠. 각각의 경로가들끼리의 경쟁입니다. 네, 수배송의 수송 배송이죠. 수배송이 수송 배송. 수송 배송의 물건이 흐를 때의 기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배송의 물류에는 분업화를 촉진시켜요. 우리가 물건을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때 분업화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교환 기능 이런 것들을 수배송 물류하면서 촉진시키게 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가능하기 때문에 뭘 시킨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킵니다. 그리고 문명과 교통무역의 발달로 각 국간 여러 가지를 유대를 강화시키고 이것들을 발달시킨 역량을 해요. 그리고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를 원활하게 해서 이거의 전반적인 가격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소배송을 하는 공급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세이빙법, 수배송 선형 계획법, 그다음에 최적화 방법, 휴리스틱 있습니다. 자, 먼저 시뮬레이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숫자로 파악이 곤란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먼저 가상 시스템을 생각해 보는 거고요. 세이빙, 말 그대로 우리가 저장한다, 주행 거리를 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배송 선형 계획법은 우리 선 가지고 우리가 수송 배수의 다수 출발지에서 다 도착지까지 최소 비용을 계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최적화는 말 그대로 최적의 경로 찾는 방법. 휴리스틱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충분한 그런 조건 속에서 이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신속하게 사용한 어림짐작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도소매를 할 때 이 물류의 고객 서비스 항상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주문 인도 시간이겠죠. 주문 인도 시간. 고객이 여러분이 주문한 시점부터 상품이 고객에 인도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문 인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택배를 구매하실 때 구매한 시점부터 그 택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그 시간까지가 주문 인도 시간입니다. 자, 최소 주문량을 낮출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어떻게 되죠? 다빈도,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운송 비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이후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응대는 어떤 게 좋겠죠? 사후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맞춰야 될 게 정시 배송률, 정시 주문 충족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시 배송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는. 추적되는 전체 배송 중 예상 날짜에 이루어진 배송 비율을 나타내는 게 뭐다? 정시 배송률. 자, 우리가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거 구매하실 때 구매해서 제때 안 오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상금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래서 OTDR, 정시 주문 충족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러가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정시에 주문 못 줬을 때 보상하겠다 이런 것들 정책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다음에 도소매 할 때의 물류 관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제 객관적인 그런 고객이 다이렉트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도매, 우리가 소매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계획을 먼저 세우죠. 여러분들이 도매, 소매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목표가 뭘지 목표 설정,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파악해야 되고 각각의 물류를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나 쓸 것인가 이런 방침을 작성하고 또 물류비에 대한 예산안 작성, 그리고 심의를 해야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 얼마큼 쓸 건지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들을 담깁니다. 자, 그럴 때 공급자 주도형 관리, 바로 VMR이라고 합니다. VMI. 자,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 VMI. 자, 여러분, 영어가 참 많이 나오는 유통관리사 2급이에요. 그럴 때 이런 게 현장에서 쓰이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벤더 이런 말 참 많이 써요. 벤더를 매니지해가 관리해서 우리가 이제 인벤터리 재고를 한다. 자, 판매업자의 재발주량을 얼마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동 발주 기법이에요. 이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는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자가 고객사를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위해서 제공하는 가치 향상 서비스 활동이고 이 BMI는 고객사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계획도 하고요. 주문 프로세스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수요 예측 정보로 적시에 신속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업자가 얼만큼 물건을 발주할 것인가, 그거를 할 때 이거 재고 관리를 VMI, 공급자 주도형 재고 관리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게 있어요. 협력, 계획, 예측, 보충 시스템. 말 그대로 협력하고 계획하고 예측하고 보충하고 시스템. 이런 게 CPF랍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플래닝, 포캐스팅, 리플레이스먼트. 다 이게 약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가능한 거, 재고하는 거, 이거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죠. 다 빅데이터죠. 소비자의 수요 예측, 얼마나 팔릴 것인가, 그리고 주문 관리에 대해서 이거 파악을 하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생산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제조, 유통업체가 예측, 계획, 상품 이런 것들을 협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다? CPFR. 그래서 최근에 정말 각광받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보충하는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이라 해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SCM 공급 측면의 응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 예측한다, 계획한다, 보충한다 이런 것들이 CPFR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반에 우리가 지금 물류할 때 포화 운보정 했을 때 운송, 보관, 하역, 창고 관리가 있었죠? 이럴 때 수송과 배송의 효율적 관리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수배송, 수송과 배송을 할 때 복화율이 최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복화율 따라해 볼까요? 복화율. 자, 복화율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택배차를 보냈어요. 편도 운송을 한 후에 다시 싣고 와야 빈차로 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어느 정도 싣고 와야 수행하면서 돌아오는 지표를 복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합 운송 결합 형태도 있어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합니다. 피기백, 바로 화물차랑 철도를 이렇게 결합한 복합 운송 시스템이고요. 버디백, 바로 우리가 이제 버디, 새를 생각하셔서 항공 운송이랑 트럭. 자, 그리고 피시백, 바로 이제 해상 운송이랑 트럭. 스카이, 자, 항공이죠. 그다음에 해상, 스카이쉽. 그다음에 트레인, 그다음에 철도랑 해상 이렇게 단어를 생각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예시 문장 보시면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죠. 원유, 기름, 광물 이런 게 물고 비료 같은 거 있죠. 부패성이 없는 제품을 운송하는 데 유리하고요. 육상 운송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전체 국내 운송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죠. 엄청난 화물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철도. 우리가 기차 같은 경우는 부피가 크거나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 효율적이고, 항공운송.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거는 가장 신속하죠? 하지만 단위 거리당 운송 비용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아예 설치해서 운송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이제 바닥에 파이프나 이런 것들, 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석유나 화학물질을 생산지에서 시장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 시장으로 운반되는 특수 운송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피기배 좀 헷갈리실 텐데 컨테이너를 적재한 컨테이너들 있죠? 그 네모나게 생긴 거를 트레일러에 적재 쌓아놔서 철도의 무게화차에 실어서 수송하는 방식이 피기백입니다. 자, 하역은 뭐죠? 내리는 거죠.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일, 창고에 쌓고 꺼내는 일, 화물 이동에 관한 전반적인 처리 과정이 뭐다? 하역이다. 그래서 물류 과정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하역이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효용은 없지만 이건 하나의 과정인 거죠. 자, 그리고 쇼핑 마켓, 화인 이 단어도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 물품을 쉽게 식별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표시죠. 마크, 표시인데 그거를 우리가 화인이라고 합니다. 화인, 쇼핑 마크. 자, 품질 표시는 내용물의 품질이나 등급을 표시하고요. 주의 표시는 당연히 그 취급성注意하세요 라는 표시. 그리고 이 목적항 표시는 이 선적하거나 이런 작업을 용이하고 화물이 잘못 배송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 부분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품질 표시, 주의 표시, 목적 표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행 갈 때 한번 생각하겠죠? 여행 갈 때 이거는 좋은 품질이다, 안 좋다 등급 같은 거 표시하는 거는 품질. 그리고 이건 유리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건 주의 표시. 그리고 이것은 어디 위치로 갑니다 라는 것들 목적 표시를 알려주는 게 목적항 표시입니다.